앨런 머스크가 워낙 로켓도 많이 쏴주고 하니까 천문학자들하고 친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공위성 편대 비행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12,000대가 다 올라간다고 하면 이건 사실상 지상 관측은 끝난다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라는 채널을 통해서 천문학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은하지나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은하들의 충돌을 연구하고 있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물론 앨런 머스크가 워낙 대단한 분이고 굉장히 많은 자본력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당연히 제가 단정적으로 막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의 입장을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미래가 되고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남아있어서 결국엔 화성 이주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성 갔다가 돌아오는 게 왜 어렵냐면 화성에 가는 데만 7개월이 걸립니다. 그 상태에서 곧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개월 동안 날아가면 그 사이에 지구와 화성도 위치가 바뀌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에 적합한 위치가 되기까지 일단 화성에 좀 버티고 살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한 6개월쯤 됩니다. 6개월 정도 살다가 또 돌아올 때 7개월이 걸려요. 7개월 더하기 6개월, 7개월 하면 거의 20개월 정도 되는 2년 가까운 시간인데 이 기간 동안 로봇을 보내는 건 상관없습니다. 로봇은 딱히 밥을 줄 필요도 없고 외로움을 달래줄 필요도 없죠. 근데 사람이라면 밥도 줘야 되고 사람들하고 연락도 주고받아야 되고 중간중간 여가 시간도 즐겨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로봇만 계속 날려보낸 것이고 이것들이 해결이 돼야 유의미하게 사람을 보내는 게 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화성에 가서 인공적인 돔 기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산소도 넣어주고 식물도 기르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기술로도 화성의 토양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거나 화성에서 물을 합성한다거나 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가능은 할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화성 탐사 로봇이 가가지고 화성의 대기를 통해 산소를 합성하는 실험도 성공하기도 했어요. 물론 미량이긴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인류가 간다면 그런 기술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아직 화성을 궁극적으로 지구처럼 바꾸고 인류가 완전히 이주하는 테라포밍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화성은 지구보다 덩치가 작습니다. 지름이 지구의 절반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작다는 건 중력이 작다는 거죠. 근데 중력은 그 행성이 갖고 있는 질량으로 결정됩니다. 인공적으로 어떤 천체의 중력을 통째로 높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이에요. 물론 중력이 작으면 몸무게도 좀 가벼울 것이고 당연히 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력이 작다 보니까 설령 우리가 화성에 물을 채우고 공기를 채워준다 할지라도 약한 중력 때문에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오랫동안 화성은 그 대기권과 바다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 황폐한 환경이 된 이유도 중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화성은 중력이 약하고 덩치가 작아서 내부의 열도 굉장히 미지근해요. 지하 열이 미지근하다는 건 지질 활동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질 활동이 없게 되면 그 행성을 감싸는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우리 지구는 사실 자기장으로 쭉 둘러싸여 있어요.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죠. 또 태양에서 불어오는 태양풍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 태양풍 입자들을 지구의 자기장이 방어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풍과 충돌하면서 벌이는 그 싸움의 결과가 극지방에 모여든 입자가 빛을 발하는 오로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기장이 없다 보니까 고스란히 태양풍이 노출됩니다. 굉장히 해로운 우주 방사선이 그대로 쏟아지는 거죠. 행성 전체를 감싸는 인공 중력과 자기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잠깐 놀러 가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거기 평생 눌러 앉아서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라포밍은 이제 우리말로 지구화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지구에 비해서 훨씬 황폐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의 천체를 지구처럼 물도 풍족하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테라포밍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에서 이런 화성의 테라포밍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최근에 좀 안타까운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이처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테라포밍을 하기 위해선 현재 화성에 부족한 대기권을 좀 채워줘야 하거든요. 이제 화성의 큰 문제가 또 뭐냐면 중력이 부족해서 대기권을 붙잡지 못했고 모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대기압이 지구에 비해서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화성엔 대기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마션에서 본 것처럼 그런 강력한 돌풍은 불지 않습니다. 애초에 거의 공기가 없는 옅은 밀도의 대기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태풍은 거의 불지 않죠. 근데 이제 이 대기권을 채워주려면 화성의 극지방에 얼어있는 얼음을 녹이거나 화성에 있는 암석 속에
각각의 기체 성분들을 증발시켜서 대기 중으로 보충하는 그러한 과정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화성 극지방에 핵폭탄을 터뜨리자 순식간에 거기 얼어있는 얼음을 녹이면 빠르게 화성의 대기권을 채울 수 있다, 뭐 이런 과격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네이처 연구에 따르면 이 모든 화성의 암석과 얼음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가스를 방출시킨다 할지라도 대기압을 거의 지구의 7%밖에 못 채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예 화성 바깥에 있는 다른 곳에 기체를 갖고 오지 않는 한 지구만큼 충분히 강한 대기권을 만들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 화성은 그나마 우리 태양계 안에 있고 또 그나마 태양계에서도 지구에 가깝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토성 주변의 타이탄이라거나 목성 주변의 얼음 위성들도 생명체가 살 법한 좋은 곳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나마 발을 디딜 수 있고 지구에서도 그나마 금방금방 다녀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에 오랫동안 주목을 해왔던 거죠. 많은 분들이 화성을 테라포밍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비싼 돈 들여서 화성을 고칠 바에 그냥 망가져가는 지구를 고치는 게 낫지 않겠냐, 왜 굳이 그 기술을 화성에 갖다 쓰냐, 이러한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정확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또 한편으론 절반밖에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천문학자들도 화성을 테라포밍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지구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화성에서 실험한 그 기술들을 종국에는 지구에서 쓰게 될 거거든요. 다만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실험할 수가 없죠. 혹시라도 실험이 잘못되면 설국열차 같은 상황이 될 테니까 이제 그런 건 해볼 수가 없고, 다만 좀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행히 화성은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까 화성은 일단 마음대로 실험해볼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는 겁니다. 애초에 화성 테라포밍의 진짜 목적이 정말 화성으로 이주만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화성도 고치는데 지구가 망가지는 거 못 고치겠냐라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사실 저 계획은 지금은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거는 사실 20세기거든요. 1900년대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창 그 나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화성 탐사 로봇들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화성에 대해서 많이 몰랐기 때문에 이제 화성도 조금만 시도를 하면 화성의 환경을 지구처럼 바꾸는 게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더 많은 탐사들을 통해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탐사선 중에 그 화성 인사이트라는 탐사 로봇이 있어요. 마침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전력이 모두 떨어져서 미션이 종료가 되었는데, 이 인사이트는 재밌게도 다른 탐사선들처럼 화성의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시추봉을 꽂아서 화성 내부를 탐사하고 또 지진계를 통해서 지진파 탐사를 해가지고 화성 내부 물질을 탐사하고 이제 이런 그 화성 내부 탐사였거든요. 우리가 내부를 보려고 했던 이유가 정말로 화성이 지질학적으로 죽어 있느냐, 혹시 우리가 어떤 지질 활동의 징후를 볼 수 있다면 화성에 죽어버린 자기장을 복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화성의 내부 구조는 자기장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현재 많은 새로운 발견들을 통해서 나사에서 발표한 그 화성 테라포밍 자체는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초점이 바뀌고 있냐면 화성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기지 정도로 사용하자, 이렇게 많이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테미스 미션도 달에 가는 이유가 달 자체를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달을 거쳐서 화성을 가기 위한 중간 기지로 달을 쓰기 위해서거든요. 마찬가지로 화성 역시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결국 인류는 태양계를 벗어나고 싶잖아요. 또 그래야만 다른 별 주변을 돌고 있는 외계 행성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화성은 갈 수 있어야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이고, 화성까지 가는 연습을 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타겟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우리 앨런 머스크가 등장을 하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또 굉장히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죠. 지구 전역에 총 12,000대의 인공위성을 저궤도에다 올려서 음영 지역 없이 지구 전역에 위성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 몽골 사막이건 아마존 밀림이건 어디에서건 핸드폰이나 어떤 GPS로 인터넷을 주고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워낙 로켓도 많이 쏴주고 하니까 천문학자들하고 친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싫어하는 원인이 이제 이 스타링크인데요. 스타링크 위성들은 물론 작은 사이즈이긴 합니다만 지구 저궤도를 돌아요. 그러면 그리 멀지 않은 높이에서 궤도를 돌게 되는 거죠. 특히 위성들은 햇빛을 반사합니다. 그러면 밤에도 인공별처럼 밝게 빛을 내게 되겠죠. 게다가 지구 저궤도는 빠른 속도로 지구 주변을 돌기 때문에 계속 자리가 변합니다. 스타링크 위성들이 줄지어서 돌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은하철도처럼 작은 점들이 줄지어서 쭉 지나가는 그런 광경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상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한 방향의 하늘을 쭉 조준해 놓고 빛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그 하늘 위로 인공위성
인공위성 편대 비행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남기는 밝은 궤적이 그대로 망원경의 시야에 가득 담겨버리겠죠. 실제로 가장 최근에 어떤 그 데이터가 나왔냐면 칠레에 있는 CTIO란 그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던 중에 딱 하필이면 그 시야 앞으로 스타링크 위성 19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진을 보면 그 별 사진 앞에 기다란 줄무늬가 쫙 지나가 버렸어요. 제대로 그 데이터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긴 합니다. 어떻게 그나마 해볼 수 있냐면 이제 같은 방향의 하늘을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찍어요. 그러면 인공위성이 움직이니까 꼭 한 자리에 있진 않겠죠. 이 인공위성에 안 찍힌 조각들을 합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인공위성이 없는 것 같은 전체 사진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려면 굳이 같은 하늘을 여러 번 찍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지상 관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벌써 지금까지 한 4,500대가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12,000대가 다 올라간다고 하면 이건 사실상 지상 관측은 끝난다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실 이미 비행기나 인공위성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향들을 주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올라간 대부분의 위성들은 국가기관 인공위성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리고 협약들이 있기 때문에 개수라던가 아니면 궤도 조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앨런 머스크나 부호들이 올리는 위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 개인 위성이잖아요. 이런 협약에 좀 벗어나 있습니다.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쏠 수도 있고 천문학자들과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그냥 마음대로 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되게 전 천문학이 갖고 있는 되게 아이러니한 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문학을 연구하려면 결국에는 제임스 웹 같은 좋은 탐사선들을 발사해야 되고 그러려면 좋은 인공위성과 좋은 로켓 기술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천문학을 제대로 하려면 현대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은 필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도시 불빛은 밝아지고 있고 밤하늘은 밝아지고 있고 또 이렇게 인공위성들이 하늘을 가리면서 지상 관측이 반대로 어려워집니다. 결국에 천문대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현대 문명의 손길이 가장 닿지 않은 사막이나 산 꼭대기로 도망가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천문학이 발전하려면 과학기술이 최고로 발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과학기술의 혜택을 가장 덜 받은 곳으로 도망가야만 천문학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도 전 물론 그 의미나 대의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아요. 지구 전역에 인터넷 복제를 실현하겠다는 건 굉장히 좋은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관측해왔던 지상 관측은 많이 어려진다는 게 아쉽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건 지상 관측은 애초에 포기하고 제임스 웹처럼 우주 망원경을 띄워 올려서 우주에서 관측을 주로 하는 시대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앨런 머스크한테 좀 부탁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상 망원경은 포기할 테니까 대신 우주 망원경을 좀 많이 쏴달라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